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수많은 고민들 중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했을까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겪은 사연이에요. 항상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라고 늘 후회만 해왔는데 지금 들려드릴 얘기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죠. 저는 대학교 실시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6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처음 연애를 할 때는 너무 순수했던 마음으로 오로지 저만 좋아해준다는 믿음 하나로 연애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대학교 때 과제는 물론 제가 아프다면 수업 시간에도 나가서 약을 사오곤 했었죠. 모든 친구들이 제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두루두루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성민이는 널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어쩜 저렇게 헌신적이야? 네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약소로 가는 것 좀 봐. 성민이가 다정하긴 하지. 나도 그런 면 보고 만나는 거니까 뭐. 나도 성민이한테 잘할 거고 무조건적인 건 없으니까. 부러운 기집애. 얼굴도 잘생겨. 너만 바라봐. 너 진짜 여한이 없겠다. 어찌됐건 이러다 학교 1호 커플이 결혼까지 할 것 같아. 그렇게 대학교 시절은 저에게 꽃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갈 때쯤 저희에겐 조기 취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경영학과를 나온 남자친구와 저로서는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인턴 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죠. 하지만 성적 때문에 학과에서 유일하게 제가 먼저 조기 취업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직장인 남자친구는 취준생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살짝의 균열이 생겼지만 학교 다니는 4년 내내 남자친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지라 저도 열심히 취준생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때가 좋았던 건지 조기 취업한 회사에 인턴 자리로 들어간 곳에서 정직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남들은 취업하기 힘들어서 이리저리 스펙 쌓기 바빴지만 시기를 잘 타서 저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스펙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해도 충분했고요. 학교에서 남자친구를 매일 만났다면 지금은 저희 회사 일과 남자친구의 취업 문제로 만나는 횟수가 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저에게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취준생은 힘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다 맞춰줬어요. 학교 다닐 때 잘해줬던 것을 생각하며 지금은 내가 힘이 되어줘야겠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대학 시절 연애 때와는 너무 달랐어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지만 공부가 힘들어서 그러겠거니 했었죠. 너 요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안 좋아? 아니면 공부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오늘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아, 됐어. 내가 사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먹으러 가냐? 돈 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 미안. 말이 심했지?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공부가 잘 안 풀리는 거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고 풀어. 아, 진짜 미안하다. 요새 내가 왜 이러는지. 주변에 하나둘씩 취업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나도 모르게 좀 예민한가 봐. 아니야, 괜찮으니까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취업 준비가 힘들긴 하지. 내가 우리 회사 공고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줄게. 그리고 회사에서 선호하는 것들도 내가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힘내. 우울해하지 말고. 아, 진짜 고마워. 힘내야지. 나도 모르게 조급해진 거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네가 힘이 돼줘서 너무 좋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취업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는 거라곤 회사들의 인재상 필요한 스펙들을 포트폴리오에 정리해서 건네주는 것 뿐이었네요. 물질적으로도 남자친구는 취업 준비생이었기에 데이트 비용은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도 문제되진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벌고 있고 남자친구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남자친구는 더 예민해져만 갔어요. 한 번은 회사에 회식을 하는데 남자친구의 전화를 못 받은 날이 있었죠. 너 장난하냐 지금? 내 전화 왜 안 받아? 뭐 했어 어디서? 너도 나 무시하는 거지 지금? 너 일한다고 뭐 유세 떠는 거야?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회식한다고 아까 문자 했잖아. 회식을 하다 보면 전화 못 받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지금 네 말은 내가 직장인이 아니니까 널 이해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 안 그래? 너까지 나 지금 무시하냐고. 아 진짜 열받아. 너 진짜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구나. 너 지금 한 말 진짜 별로야, 알아? 내가 알던 김성민 맞아? 요즘엔 진짜 낯설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결국은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세게 나갔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다시 저에게 사과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미안해. 진짜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진짜 열심히 할게. 아니야,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힘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아? 너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데 좀 더 생각해봐. 전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쉼을 권했죠. 아무래도 취업 준비만 2년을 하다 보니 자격지심도 있고 피폐해진 것도 있어서였어요. 남자친구는 일주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전 그렇게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며 일을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일주일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노선을 틀었다고 말을 했어요. 취업을 당장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남자친구 성격이 변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이러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말이죠. 나 공무원 준비해보려고. 어차피 취업해도 당장은 좋지만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직장인 공무원 할까봐. 뭐? 갑자기 공무원? 뭐 되기만 한다면 좋긴 한데 하던 공부랑 좀 다르지 않아? 그럼 몇 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1년이야. 딱 1년 안에 승부 볼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붙을게. 한 번만 더 믿어줘. 그리고 나 공무원 붙으면 결혼하자. 남자친구가 딱 1년만 공무원 준비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말릴 수도 없었고 워낙 결의에 차 있는 듯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가 공부만 하는 동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에서 성과를 많이 내어 최연소 대리라는 직급을 달게 되었죠. 축하를 받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지금은 예민한 시기이니 당연한 축하조차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남자친구의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취준생 때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죠.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제가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을 예비 시어머니께서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한없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남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해서 결혼을 한다면 결혼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유, 우리 채린이 덕분에 성민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채린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빨리 시험에 합격해서 결혼하면 좋은데. 좀만 기다려, 채린아. 아마 우리 성민이는 꼭 해낼 거다. 너도 우리 성민이 믿지? 난 잘할 거라고 믿어. 그럼요. 성민이 잘할 거예요. 요즘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도 보면 성적이 꽤 잘 나오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아유, 우리 채린이가 있어서 그래. 옆에서 얼마나 힘이 되겠니? 성민이가 너라면 껌뻑 죽잖아. 그런 네가 힘이 돼줘서 그래. 아니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성민이 고시원에다 가져다 주면 되죠? 반찬 많이 하셨네요. 전 가끔 어머님이 해다 주신 반찬도 남자친구 고시원에 날라주기도 하였죠. 뭐 제 반찬도 해주셨으니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취준생 남자친구에게 본격적으로 고시생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하는 여자친구가 되었죠. 저도 일 욕심이 많았던지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회사 일에 더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약속했던 1년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대견스럽게 공무원에 합격하는 기쁨을 잃었어요. 9급 공무원이었지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안정감에 저희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2년의 취업 준비 그리고 1년의 고시 생활 끝에 남자친구는 9급 공무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의 파란만장했던 연애는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채린아. 이제 우리 결혼 준비하자. 내가 진짜 잘할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기다려왔던 고백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년의 긴 공백 기간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었죠. 결혼을 약속하고 본격적으로 남자친구는 출근을 하였고 저도 늘 반복되는 똑같은 회사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저도 직장인이고 남자친구도 직장인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공무원이 되고서 조금 변한 것 같았어요. 오히려 취업을 하고 나니 씀씀이도 커지고 본인이 생각했던 직무가 아니었는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고생 끝에 취업을 했으니 실망감이 큰가 보다고 생각하며 애써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아, 피곤해. 네가 공무원 사이를 몰라서 그래. 일반 회사랑은 달라요. 계급 사이가 얼마나 투철한지 아무나 못할 것 같다니까. 아, 그 정도야? 그러게 너 힘들겠다. 회사원도 안 힘든 건 아니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공무원 사이가 답답할 것 같긴 해. 고생한다. 너라면 절대 못할걸? 근데 나랑 완전 적성에 진짜 안 맞아. 난 좀 큰 돈 만지고 싶은데. 아참, 엄마가 주말에 집에 오라는데 어때? 아, 괜찮아. 주말에 그러면 어머님네 찾아뵐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다. 너 시험 붙고 한참 지나서까지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 근데 쏙 안 맞아. 그냥 평생 직장이니까 하긴 하는 건데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귀에 딱지 않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아휴, 힘들겠네. 그래도 네가 부러워. 연금도 나오고 말 그대로 철밥통 아니겠어? 1년 만에 붙다니 진짜 대단해, 내 남자친구. 너 나 몰라? 한다면 하는 애잖아. 취업이 워낙 요새 어려우니까 그렇지. 뭐 이런 거야 껌이지.
다른 거 다 잘하잖아, 나. 약간 허세 아닌 허세가 가득한 남자친구였지만 취직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귀엽기도 하였죠. 그래, 마음껏 누려라 했네요. 그리고 그 주말 예비 시어머님이 밥 한번 먹자 해서 예비 시댁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그날 많은 걸 보고 느낀 날이었죠. 아이고, 채린이 왔니? 넌 어쩜 연락 한 번을 먼저 안 하니? 꼭 내가 먼저 해야 되지? 일단 앉거라. 배고플 텐데. 무언가 말에 뼈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저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요새 일도 많고 성민이도 바쁘고 저희도 자주 못 만났거든요. 앞으로 연락 자주 드릴게요. 그래. 아니, 우리 성민이가 공무원이 됐잖아. 내가 어디 가서 다 자랑하면 아주 아줌마들이 난리야. 우리 성민이 대단하다고. 요새는 그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 안 그러냐? 취업이야 개나 소나 아무데나 다 하는 거. 공무원이 얼마나 대단해? 아, 그렇죠. 성민이 대단하죠. 1년 만에 시험에 붙고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새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럼 아주 살맛나. 아니, 어제는 찜질방에 갔는데 우리 성민이 중매자리 들어온 거 있지? 아유, 선생이라나 뭐라나. 순간 중매라는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이야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중매요? 아, 성민이 인기 많네요. 아니, 공무원 되어서 동네에서 인기스타 된 거 아니에요? 곤란한데. 억지로 어머님께 장단 맞춰 웃어 보였지만 기분은 너무 나빴습니다. 아들이나 엄마나 공무원에 아주 심취해 있었구나 생각했죠. 아유, 근데 내가 뭐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는 했지 뭐. 참 아까운 자리였는데 말이야. 성민이가 인물도 좋잖니. 아휴, 엄마 그만해. 뭘 또? 하긴 아니. 동사무소에서도 여직원들이 좀 내의식 가는 것 같단 말이지. 취업하니 확 달라. 두 모자가 쌍으로 제 속을 긁어 놓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렇다 치고 남자친구마저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어졌죠. 꾸역꾸역 집에 간다는 말을 참으며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 남자친구와 대판 싸웠어요. 오늘 있던 언행에 대해 불쾌하다고 말했죠. 오늘 뭐야? 너희 어머님이랑 너랑 아니 사람 앉혀놓고 중매가 어쨌느니 여직원들이 어쨌느니 나 왜 초대한 거야? 일부러 들으라고?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그냥 엄마는 좋아서 그런 건데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잖아. 아,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예민해? 아니 태도에 문제 아니야? 사람 앉혀놓고 너 우리 엄마가 너 취준생 때 앉혀놓고 채린이 선 들어왔느니 하면 좋아? 그거랑 이거랑 같냐? 하여튼 예민해서 뭐 기분 나빴다니까. 일단 사과는 하는데 너도 예민한 거 좀 고쳐. 그거 사람 되게 피곤해.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되면 싸움이 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속했던 결혼 준비를 해나갔죠. 결혼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를 진행하면서 또 한 번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님께 실망을 크게 했었고요. 아유, 그래도 우리 성민이가 이렇게 시험에 떡하니 합격해서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놓니 얼마나 든든한지 사도는 좋으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내가 우리 아들 좋은 선자리
다 마다하고 재린이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뭐 의리가 있으니까. 네? 성민이가 인물도 좋고 아무래도 훤칠하니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도 우리 채린이도 뭐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걸요. 어머, 여자는 나이 들면 그래도 끝이더라고요. 남자는 나이 들면 중년의 멋이라는 게 있는데 여자는 또 아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말이 없으셨죠. 아니, 참으셨어요. 좋은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면 혹시나 딸의 결혼에 지장이 될까 화를 참는 게 보였습니다. 예단 목록 정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성민이랑 채린이가 좋은 날로 정해서 하는 걸로 할까요? 아유, 목록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제가 아무래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 성민이는 국민 사위잖아요. 남들 다 원하는 공무원. 그래서 아무래도 예단은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사돈, 제가 성민이 통해서 목록을 짜고 전달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신중해야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네 형편도 평범했고 저희 결혼에 뭐 하나 보태주시지 못할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딱 그 짝이었죠. 그리고 상견례가 끝이 나고 애써 엄마는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제가 다 죄송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이네가 원래 안 그러는데 취업 되게 오랜만에 했잖아. 그래서 들떠서 그래. 그냥 엄마가 이해해줘. 뭐 계속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해야지 어떡하겠니. 참나. 구급 공무원 그게 뭐라고. 쥐꼬리만한 월급에. 기가 막혀서 내가 진짜. 너랑 성민이랑 그동안 만나온 살만 아니면 당장 헤어지라고 했어. 그 사돈 될 자리가 영 아니다. 결혼하고까지 그러면 진짜 피곤한데 어쩐다니? 아니야. 그래도 따로 만날 땐 되게 잘해주셔. 그러니까 엄마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성민이 성품 알잖아. 그렇게 엄마 기분을 풀어드리고 저희는 본격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대학교 시절처럼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어느덧 제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였어요. 대리로 승진했을 때는 남자친구가 한참 취업 준비 중이어서 말은 못했지만 이번엔 남편에게 축하받고 싶었어요. 자기야, 나 과장으로 승진했어. 최연소 과장이래. 우리 오늘 일 끝나고 파티할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 축하해. 그래, 일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 좋아하는 파스타집 내가 예약해 놓을게. 끝나고 거기로 와. 그렇게 일이 끝나고 오랜만에 데이트를 할 생각에 설레어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역시나 먼저 와 있는 남편이었고요. 오래 기다렸어?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그래도 이제 과장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요새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나? 어느 정도 진급하고 퇴사하는 거지. 너무 회사에 몸 바치지 마. 어차피 퇴사할 건데.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여기 평생 직장처럼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래도 잘 다니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공무원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야. 아무리 몸 바쳐 일해도 나중에 명예퇴직 이런 거 권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설설해. 남편은 공무원이 아닌 이상 비전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본인 취준생일 때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으면서 지금은 공무원이 됐다고
회사를 무시하는 격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보니 저와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 매번 다툼이 되기도 했어요. 매일같이 새로 산 옷에 구두에 핸드폰도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제가 벌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집안 문제에 관련된 돈은 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생활비며 식비 말이죠. 처음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지 라는 개념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버는 족족 본인 꾸미는 데 돈을 쓰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무리한 지출을 하면서부터 다툼이 되었죠.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자기 저축 안 해? 너 왜 어떻게 되려고 그래? 집 대출금에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살아? 돈 아무리 모아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도 1년이면 1200이야. 10년이 돼야 1억이 넘어. 그걸로 집을 살 수 있냐? 지금처럼 너도 아등마등 하지 말고 살아. 그냥 우리끼리 벌어서 쓰고 싶은 거 쓰고 여유롭게 살자 이 말이야. 뭘 그렇게 아둥대? 뭐? 당신 이 집 대출금은? 그리고 돈 그렇게 펑펑 쓰다가 나중에 큰일 생길 때 어떻게 할래? 자기 이제 혼자 아니잖아. 남편의 대답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욜로족이었다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나중에 연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이도 낳아야 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세상을 그때그때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니요.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다 코인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두 푼으로 큰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그 잘난 공무원도 그만두었죠.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전업으로 투자를 할 거다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무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월급쟁이는 비전도 없고 돈을 모아도 집도 못 산다더니 남자친구는 얼마 안 되는 퇴직금마저 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수익이 나왔어요. 남편은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얼마나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냐며 또다시 아들을 치켜 세우기 바빴어요. 전 속으로 말이 좋아야 전업 투자지. 백수나 따로 없는 남편이 한심했네요. 공무원은 나랑 안 맞아. 박봉해, 민원해. 평생 이거 할 생각하니까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직장을 다녀? 난 큰돈을 만져야 해. 다들 그러고 살아. 어떻게 내 적성에 딱 맞춰서 일을 해? 다들 돈 벌려고 사는 거지. 나도 집에서 마냥 놀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너랑은 다르지. 너는 회사원이 잘 맞잖아. 나는 사업이나 투자 쪽이 잘 맞는다니까. 나만 믿어봐, 진짜. 돈방석에 앉게 해줄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코인으로 부자 되는 사람은 소수야, 성민아. 정신 차려. 그럼 이 세상에 부자들만 있어야지, 안 그래? 그렇게 5, 6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매일을 집에서 코인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풀리지 않는 것 같았죠. 언제까지 취직 안 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해야 하니? 너 이대로 집에 눌러 앉을 거야? 지친다 진짜. 아이씨, 좀만 기다리라니까. 코인은 한 번 터지면 대박이야. 너도 봤잖아. 우리 대박 한 번 났었잖아. 너 날 수 있다고. 그 대박 이미 네가 쪽박으로 까먹은 거 생각 안 나? 진짜 이번 연도 안에 승부 봐. 다시 취직을 하던 뭐라도 나가서 하란 말이야. 저는 남편과 반대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차장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어요. 저는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고 남편은 까먹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지쳐갈 때쯤 저희 회사에서 유럽 투어 일정 출장이 잡혔어요. 동반 2인까지 가능하길래 저희 친정엄마, 남편, 시어머니 모시고
사이 회복 겸 갔다 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취직 설득을 위해 여행 가서 기분 좋을 때 설득해보자 싶기도 했고요. 좋은 곳에 가면 좋은 생각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여보, 회사에서 유럽 출장 잡혔는데 하루만 일하면 되고 나머진 자유 일정인데 우리 양가 어머님들 모시고 여행 갔다 올까? 오, 공짜야? 그럼 가야지. 가뜩이나 집에서 스트레스 쌓였는데. 근데 넷이 갈 수 있어? 보통 동반 1인이나 2인 아니었어? 그래서 한 명은 추가해야 하는데 뭐 그래도 이왕이면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 추가해서 가면 되지. 넷이 다녀오자. 아, 굳이 추가해서 가야 해? 너랑 나랑 엄마랑 셋이 가면 안 돼? 장모님은 다음에 또 모시고 가면 되잖아. 뭐? 아니 그럼 우리 엄마는 모시고 가지 말자는 거야? 그럼 어머님을 빼고 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넌 꼭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좋은 마음이 안 먹어져. 요즘 어머님이랑도 그렇고 너랑도 그렇고 해서 기분 전환 겸 갔다 오려고 한 건데 참나. 아, 미안해. 알겠어. 내가 경솔했어. 미안. 그럼 넷이 다녀오자. 근데 뭐 입고 가지? 일정 언제라고?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그렇게 저희는 넷이 유럽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 유럽에 가는 어머니와 엄마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행 가는 내내 어머님은 계속 저와 저희 엄마에게 안 해도 될 말을 하였어요. 꼭 남편이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를 여행시켜 주는 것처럼 구셨죠. 아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언행 자체가 문제가 되셨어요. 아니, 사돈. 얼마나 좋으셔요. 우리 성민이 덕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시고 원래 우리 셋만 가는 건데 사돈도 껴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위 잘 둔 덕에 이런 호사를 누리시네. 인물이 빠지나 성격이 흠이 있나. 재린이 얼마나 시집 잘 왔어요. 애가 가정적이고. 그러게요. 저까지 이런 구경을 다 시켜주고. 아유, 너무 좋네요. 절경도 그렇고. 아유, 풍경 멋있다. 전 시어머니 말이 매우 거슬렸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거 기라도 살려주고 싶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죠. 저희 엄마는 제가 시켜주는 여행인 걸 아셨지만 매번 집에만 있는 사위 혹여나 기죽을까 어머님의 장단에 맞춰주었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은 모른 채 어머니와 남편은 자꾸 엄마를 무시하였습니다. 꼭 여행의 불청객 마냥 엄마를 대했죠.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시키는데 두 모자가 저희 엄마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난 이거 양고기로 할까? 뭐가 맛있으려나? 이런 데는 처음 와봐가지고 뭘 골라야 하지? 지린아, 뭐가 맛있니? 어머, 사돈, 양고기는 너무 비싸다. 우리 아들 힘들게 돈 버는데 눈치가 좀 있으셔야지. 남의 아들 덕에 아주 인생 편네요. 네?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딸도 나가서 힘들게 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장모님. 이 돈 벌려면 저 앉아서 진짜 얼마나 클릭해야 하는데 그냥 닭고기로 통일하죠. 엄마도 괜찮지? 뭐? 네가 얼마를 버는데? 기가 막혀서 먹는 걸로 우리 엄마 눈치 주는 거야 지금? 이거 다 어차피 내 돈 아니야? 너 그렇게 능력 있으면 너희 엄마랑 알아서 와. 이 티켓은 찢어버릴 거고
나랑 엄마는 먼저 갈 거니까. 어머니, 그 잘난 6년째 무직인 아드님이랑 알아서 한국 오세요. 전 갑니다. 그리고 한국 가면 이혼해.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넌 갱생 불가야. 뭐? 너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니? 알아서 오라고? 아니, 티켓은 줘야지. 참나, 내가 이러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들 공무원도 했던 애야. 뭐든 잘할 수 있다고. 너 아주 후회할 거야, 지금 이 행동. 그 많은 중매 다 거절하고 결혼시켰더니만. 지금이라도 중매시켜서 결혼시키세요. 엄마, 가자. 일어나. 더 이상 상종할 필요 없어. 그럼 이혼 서류 준비되면 연락할게. 그렇게 저와 엄마는 자리를 박차고 호텔로와 짐을 찾아 다른 숙소로 옮겼어요. 엄마에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해주고 깔끔히 이혼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죄송하다고도 했네요. 엄마는 너무 잘했다고 오히려 기운을 북돋아 주셨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남은 여행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고요. 남편은 무슨 돈으로 한국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저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때는 늦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거든요. 만나서 얘기하자. 다짜고짜 이혼이라니. 그리고 그냥 엄마가 아들 기 한번 살려주신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너 기 살려주려고 나 무시해도 되고? 우리 엄마 깔봐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나 진짜 100번도 넘게 참았어.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무능력하면 인성이라도 훌륭해야지. 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집에 너 집은 하나도 없으니까 몸만 나가. 그냥 너 집 빼면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너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님네 가서 수발 받으며 전업 투자해.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저의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까지 사랑했던 한 남자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머님은 회사도 찾아오고 전화도 하면서 이제서야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또다시 사태가 뒤바뀌면 금세 변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서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쉽지 않았던 선택 이혼을 해보고 느낀 점은 진작 나버릴 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홀가분한 것을 이혼을 하고 저는 회사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가며 살고 있네요. 아직도 전 남편한테는 간간히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번호도 바꿨어요. 동문회에 나가면 남편은 아직도 코인에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았고요. 동문들도 오히려 걱정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중 친한 동문은 말했죠. 너 성민이랑 이혼하길 잘했어. 코인 그것도 도박이야. 성민이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그래도 너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아, 그치? 그래도 뭐 이제 그냥 걔 인생 열심히 살도록 응원할 뿐이야. 더 이상 욕할 것도 없고 그냥 신경도 안 쓰여 이젠. 남편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변하기도 했고 이미 나와 가치관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선택한 일에 후회만 해왔는데 제 인생에서 이혼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이자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도 결단을 내리셔야 될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터닝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살고 조그만 제과점을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행복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글을 쓰고 있네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는 착실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죠. 그렇게 정말 남들과 다를 거 없이 평범하게 자랐어요.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가게 되었고 대학교를 갈 때 무슨 과를 갈까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고민이었으니까요. 딱히 뭘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저였기에 대학교의 과를 선택하는 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이 과를 가면 무조건 평생 이 길로만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으니까요. 공부만 잘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만 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과를 선택하려니 너무 큰 고민이었죠. 결국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간호학과는 취업률이 좋으니까요. 전혀 나와 맞지 않을 것 같은 직업이 의외로 너무 재밌더군요. 그렇게 적성에 맞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과 탑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국내 빅5 병원에 간호사로서 첫 신입 출근을 하였어요. 취업은 학교 생활과는 차원이 달랐죠. 학교에서는 교수님과 공부만 열심히 잘해내면 됐던 반면 지금은 선배들 눈치도 봐야 하고 잘해도 혼나고 못하면 더 혼나는 일상이었죠. 그렇게 지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과연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일하면서 저에게 한 줌의 빗줄기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직장에서 만난 인턴 의사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어요. 전 간호사가 처음, 남자친구는 의사가 처음, 우당탕탕 신입생활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버텨냈습니다. 그 덕분에 그나마 병원에 오는 것이 좋은 날도 많았으니까요. 아마 남자친구가 아니었으면 정말 퇴사를 했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일을 하면서 사랑을 키워 나갔네요. 가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가고 저도 어엿한 중간연차 간호사가 되었고 남자친구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배가 개원한 병원에 페이닥터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더 이상 같은 곳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존재 또한 여전했네요. 20대 후반이 되자 제 친구들은 슬슬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죄다 결혼 얘기뿐이었고 저한테도 역시나 돌아오는 질문은 결혼 언제 하냐는 내용이었네요. 준이야, 너 결혼 안 해? 남자친구랑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 너 대학 졸업하고 얼마 뒤부터 바로 만난 거니까. 아, 아직은 결혼 생각은 없어. 뭐 요즘엔 늦게 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정말 결혼 축하해. 우리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먼저 가는 거지? 그치. 너도 얼른 가. 30 넘으면 눈만 높아진다. 지금 네 남자친구 능력 있을 때 얼른 잡아. 부모님도 은근 바라실걸? 에이,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셔. 결혼이 무슨 하고 싶다고 밀어붙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안 그래, 오히려. 너 진짜 빨리 잡아야 한다. 네 남자친구 훈남이지, 의사지. 게다가 친절하지. 결혼하면 얼마나 잘해줄 거야. 무조건 결혼 밀어붙여. 혹시 남자친구가 결혼 미루는 거야? 그건 아니지? 너보다 연상이니까 아무래도 진짜 결혼할 여자를 찾는 걸 수도 있어. 너랑은 연애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기 전에 얼른 잡아버려. 알겠지? 준이가 주는 청첩장 받고 싶다. 아, 그래 뭐. 결혼을 한다면 지금 남자친구랑은 생각하고 싶긴 한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좋은 소식 있으면 들려줄게. 주변에서 오히려 제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시작했네요. 아무래도 저에게 빨리 남자친구를 잡아야 한다는 둥, 얼른 결혼을 해야 한다는 둥,
보채기 시작했어요. 전 이런 것들이 점점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였고요. 이 시기에 저는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남들 다 하는 결혼이라 그랬는지, 결혼에 점점 목을 매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죠.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올 때면 저는 한껏 스트레스를 받아 남자친구에게 표출하기도 하였죠. 그런 남자친구는 그래도 저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꿋꿋하게 연애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남자친구 입에서도 결혼 얘기가 나왔죠. 기뻤습니다. 그래도 결혼 얘기를 먼저 저에게 해주니 고마웠기도 하고요. 내심 한편으론 친구들 말처럼 남자친구가 정말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떨쳐주고 결혼 준비를 진행해 나갔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직업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훈훈하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것 같았거든요. 어머, 반가워요. 우리 딸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언제쯤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 안에 늦지 않게 결혼 준비해 보려고 해요. 저도 내년이면 34살이고 그 전에 하고 싶어서요. 부모님도 준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아이고, 시원시원하구만. 그럼 날짜는 준이랑 상의해서 정하면 되고 앞으로 자주 놀러 오게나. 딸이 하나라 아들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네. 하나뿐인 딸 듬직한 사이 만나 결혼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여보, 그 술 좀 내와. 오늘 잔치 한번 하자. 아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준이한테만 들었는데 아버님 어머님도 성격 너무 좋으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저희 집은 남자친구를 좋게 본 덕분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이제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만 남았죠. 남자친구네 집에 가기 전에 엄청 긴장했어요. 그 전에 친구들이 의사는 다를 거다. 아마 그 집에서도 스펙 좋은 여자를 원할 거다 등등 말이 많았기 때문에 더 긴장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정말 생각보다 다른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 서준이 일만 할 줄 알지? 뭐 도통 얘기를 해야 말이지.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서준 씨 말대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휴, 애 아빠 일찍 죽고 내가 서준이 키우는데 진짜 많이 고생했거든. 그래도 이렇게 잘 커줘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애 아빠 볼 면목이 생기네. 고마워요. 우리 서준이랑 결혼해준다고 해서 내가 아가씨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서준이가 독자거든. 꼭 아들 하나만 낳아줘요. 이거 말고는 전혀 바라는 게 없어. 아휴, 내가 너무 앞서갔나? 에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준이한테 너무 부담이지. 아직 결혼 준비도 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네? 저도 아기를 참 좋아해서요. 뭐 여건만 된다면 많이 낳고 싶어요. 걱정 놓으세요, 어머님. 생각보다 어머님은 온화하셨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남자친구를 이렇게 혼자 키워내신 걸 보니 더욱더 존경스러웠네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 얘기를 한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기에 문제되진 않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친구들은 겉으론 편하지 않았지만 저를 제일 부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의사 사모가 된다고 하니
더욱더 그런 느낌이었죠. 아마도 설마 제가 정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에게 보석들과 결혼 선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뭐든 다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이렇게 좋은 남편과 어머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네요. 뭐든 다 해주고 싶어. 우리 준이한테. 이젠 이 집을 이끌어갈 내 며느리 아니냐.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아줄 테고.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전 뭘 해드려야 할지. 혹시 어머님, 갖고 싶은 가방 있으세요? 저랑 주말에 백화점 가실래요? 아니, 됐어. 나 가방 많다. 나중에 우리 집 오면 내가 안 쓰는 가방들도 몇 개 챙겨주마. 요즘 애들이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야.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워낙 재산이 많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남자친구를 키우면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저에게도 또 한 번 당부를 하신 것은 꼭 아들을 낳아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이 마음의 부담 말고는 다 좋았죠. 그렇게 저의 결혼은 꽃길이 펼쳐질 것만 같았네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저의 헬게이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휴직을 권하셨죠. 예, 병원에서 3교대 하는 거 힘들지 않니?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면 아기 갖는 것도 힘들어질 텐데. 에이, 안 그래요. 저희 병원 간호사들 임신하고도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지금 하고 있는 부서가 그렇게 힘든 부서가 아니라서 어머님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꼭 어머님 좋아하는 손주 안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이, 그렇다면야 다행인데. 난 아무래도 일하면서 아이 갖는 게 좀 걸린다. 그것도 3교대를 하니까 말이야. 어머님이 걱정하셨지만 남편도 저도 휴직을 원하지 않았기에 저는 계속 일을 다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바로 전업주부로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결혼 후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일과 살림을 병행해 나갔죠. 남편은 병원이 끝나고 집에 와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깔끔한 성격이라 집을 더 깨끗이 치우는 사람이었죠. 어머님이 좋아하는 아들 손주 하나만 안겨주면 저희는 문제될 게 없는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기다리는 입장이었기에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많이 부담스러웠죠. 그래도 애초에 원하시던 게 손주였으니 오죽할까 싶었네요. 예, 이번 달도 소식 없니? 아니, 너희 혹시 나중에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지? 6개월 정도 됐으면 아기가 들어설 법도 한데. 에이, 어머니. 아직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기도 했고 저희도 노력 중이에요. 뭐 생기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떤 집은 결혼하자마자 들어선다는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아직 젊은데요, 뭐. 그리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검사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래서 일을 그만두라고 했던 거다. 3교대 하면 밤에 나가는 일도 많을 텐데 언제 애가 들어서겠니? 에휴. 어머님은 결혼 전에 비추지 않던 모습들을 종종 비춰 보이곤 하셨죠. 아이 얘기만 나오면
표정도 안 좋아지셨고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은근슬쩍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고요.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참았어요.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요. 이번 연도 안까지 기다려보고 서준 씨랑 같이 검사해 볼게요. 그리고 일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안심하긴. 애가 들어섰어도 벌써 들어섰어야 하는데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니 내가 조바심이 나서 그런다. 그리고 서준이는 검사를 왜 받아? 우리 아들은 문제 없다. 너부터 받아봐라. 너 내가 말했지? 난 아들 손주 하나면 된다. 어머님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검사를 재촉하셨지만 아직 시기상조 같아 검사를 미뤘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 어머니와도 고부 갈등이 생겼죠. 철저히 손주 문제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이 빚어졌어요. 어머님이 아이에 집착할수록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많아졌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 점점 기분 나쁜 일로 얼룩져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또 왔다 가셨어. 나 출근하는 거 정말 싫어하셔. 일하는 것 때문에 애 안 생긴다고. 자기가 말 좀 해주면 안 돼? 아, 엄마 알잖아. 결혼 전부터 손주만 낳아달라고 했던 거. 그냥 그러려니 해. 옛날 분이라 그러셔. 네가 이해하면 안 돼? 오죽하면 내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 좀 작작하셔야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번 달은 소식 없냐 이러시는데 우리가 무슨 몇 년 된 부부도 아니고 고작 6개월인데 오늘은 나 검사 받아보라고 하셨어. 자기가 옆에서 말 좀 잘해줘.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잘 알아듣게 설명할게. 그러니까 너도 좀 그러려니 해봐.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런 거니까. 알겠어. 나도 그러려니 둥글게 생각할게. 자기한테 짜증내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어머님이 검사까지 받아보라고 막 화내시니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았었나 봐. 자기가 이해해주라. 요즘 일도 그렇고 몸도 지치고 심적으로도 그러네. 알겠다며 저를 토닥여주는 남편을 보고 괜히 화를 냈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손주 집착은 아들이랑 단둘이 외롭게 살아서 그런 거라며 이해해보려고 했고요. 만약 이번 연도 안에 정말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남편과 난임병원을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죠. 역시 저희에겐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았네요. 너 조금만 기다려달란 게 벌써 1년이다. 이래도 내가 널 보채는 거냐? 애초에 진작 검사 받아봤으면 얼마나 좋아?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 병원 예약이라 가볼 거예요. 저랑 서준 씨 젊으니까 금방 생길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너 일이 문제라니까. 내가 그렇게 삼교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을 부려서 너 아주 사람 화나게 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일이랑은 상관없어요, 어머니. 저희 병원 직원들, 임신한 직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임신이랑 일은 엮지 말아주세요. 아니, 밤에 집구석에 들어와야 애가 생기지. 밤에 기어나가는데 애가 생기겠냐? 아유, 속 터져. 미련해서야 원. 너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미련충이가 됐냐? 내 말 못 알아듣냐?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원한 것도 아니고 고작 임신인데 남들 다 아는 임신 하나 못해서 내 입에서 큰 소리를 나게 만들어? 아유, 열불나 진짜. 내 친구들은 벌써 할미 소리 들어가면서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1년이 돼도 임신이 되지 않자 어머님은 더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다그쳤어요. 저 역시도 이젠 진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다음 날이 되어
전 난임병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무조건 같이 가려고 했지만 스케줄상 저 혼자 가게 되었어요. 약간 남편이 꺼려하기도 했고요. 저부터 먼저 검사를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죠. 나팔관 조영술부터 시작해서 난소 나이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마친 후 결과는 놀랍게도 정상이었습니다. 기능들도 다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의아했네요. 임신이 왜 안 되는 건지. 아무래도 남편분도 오셔서 정액 검사를 해보셔야 더 정확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원인불명 난임이 되기도 하고요. 남편분의 정자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요새는 남자 문제로 난임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 아, 그럼 저는 문제 없는 걸까요? 자궁이라든지 난소 나이라든지 그래도 저도 30대라 걱정이 됐거든요. 비타민 D 수치가 좀 떨어져 있는 거 말고는 문제 없으세요. 난소 기능도 괜찮으시고요. 이런 경우엔 남편분 검사에 따라서 자연 임신을 더 시도해 볼지 아니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할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빠른 시일 내에 남편 정액검사 예약하세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제가 아닌 남편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니요. 이 얘기를 어떻게 남편에게 꺼내야 할까 싶어 머릿속으론 고민을 거듭했죠.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하니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죠. 나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검사한 거 있잖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난임병원이니까 남편도 검사 받길 권유하더라고. 자기 혹시 시간 맞춰서 병원 예약할 수 있어? 어머님도 아기 너무 기다리시니까 나도 마음이 좀 급해지네. 뭐? 내가 검사 받으라고? 나는 문제 없다니까. 그럼 생기겠지. 너도 문제 없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럼. 남편은 앉아서 이렇게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었죠. 정작 시어머니에게 닥달당하는 건 저였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남편을 몇 날 며칠 설득하여 결국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 번만 검사한다는 조건으로 검사를 했죠. 결과는 남편의 기형정자가 문제가 되었어요. 다른 것은 괜찮으나 정자 중에 기형정자가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임신율이 떨어졌던 거였고요. 병원에선 시험관 아니면 인공수정을 권했습니다. 자연 임신도 가능하긴 하나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이었죠. 결국 전 인공수정을 먼저 해보기로 하였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둘 다 문제가 없지만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이것조차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설마 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많이 상심할까 싶어 말하지 않았어요. 전 그리고 임신에 전념하기 위해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전념했죠. 총 인공수정 3회, 시험관 12번. 남들에겐 쉬운 임신이 저에겐 어려웠어요. 그렇게 저는 8년 동안 시도했죠. 시험관으로 인해 체중 증가와 점점 몸은 망가져 갔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점점 밖으로 나돌았네요. 시험관을 하면서 오히려 사이가 악화되었죠. 임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 갈등이 쌓이다 보니 남편은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어리석게도 임신만 하면 다 회복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시어머니는 볼 때마다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폭언은 점점 더 심해져 갔죠. 그리고 더욱더 저는 임신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임신되겠지. 그 생각의 반복으로 결국 13번째 시험관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너랑 결혼을 허락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이라도 서준이 나가서
애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해야겠다. 너도 할 말 없지?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지만 그래도 요새는 원인 불명도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애 못 낳을 줄 누가 알았냐고? 에휴, 결혼 전에 진작 산부인과 진단서랑 다 떼봤어야 했는데, 에휴, 내가 바보지. 확연히 남편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 문제인 줄로만 아셨고 저를 볼 때마다 저렇게 모욕을 줬네요. 전 결혼을 하고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선물처럼 13번째 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고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생각만 했었죠. 제가 임신을 하니 어머님도 많이 기뻐하셨고요.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도 제가 임신했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은지 그날은 꽃도 사다 주더라고요. 시험관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다시 옛날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 기뻤어요. 하지만 이 기쁨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임신 중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데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알아버렸죠. 남편이 밖으로 나도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여자를 만나거나 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결벽증이 있는 남편이었기에 여자 문제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휴대폰을 염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바람녀는 같은 병원 간호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얻은 내 예쁜 아기,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꾹꾹 참았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답답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모른 척하던 나날 중 드디어 뱃속의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는 날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성별을 알기 전부터 아들 같다며 아들일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머님을 진정시켰지만 소용없었죠. 또다시 그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성별 아는 날, 저희 아기는 바로 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결과를 듣자마자 대답이 없으셨어요. 가뜩이나 힘들게 얻은 귀한 손주, 본인이 원하지 않은 딸이라 더욱더 배척하셨죠.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느 하나 기댈 곳이 없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아, 참나. 8년 만에 겨우 가진 애가 딸애라고? 내가 뭐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고 너한테 다른 집처럼 의사 남편 얻었으니 병원 차려줄 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작 원했던 건 그 손자 하나였는데 그거 하나도 못한다니 나 혼참 기가 막혀.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들어요. 그렇게 막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혼자 만든 아이도 아니고 서준 씨 아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으세요?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떳떳할 이유 없으세요. 지금 서준 씨가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나 아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내는 거냐? 서준이가 밖에서 뭐라고 다니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가장이 바깥 일하는데.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 서준 씨 아내예요. 제가 이렇게 말도 못한답니까? 아내가 아내 같아야지. 옆에서 아들도 못 낳아주는데 서준이가 그럼 밖으로 돌지 안 그러냐? 이럴 게 아니라 진지하게 밖에서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나오라고 해야지. 이건 너도 할 말 없을 거다. 너한테 둘째 기대하기는 다 틀렸고 안 그러냐? 전 이 말을 듣고 뱃속의 아이와 저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요. 진명이는 일단 제 앞으로 돌려놓았고 남편의 외도 증거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죠. 처음엔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나 했지만 이런 아빠와 할머니 아래서 크는 것보단 부족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외면에도
철저히 알랑거리며 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제 앞으로 해놓았어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얼마나 빠졌는지 제가 뭘 하고 다니는 것조차 관심도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외로이 뱃속에 아이를 품으며 홀로 싸움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불행한 태교에도 제 딸아이는 건강히 잘 자라주어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출산 후 조리원을 들어가는 순간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 임신 때 꽃다발 한 번 준 뒤로 어머니께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에겐 관심조차 없었네요. 혼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슬프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조리원을 퇴소하고 저희 집에서 저는 몸조리를 하고 있었죠. 역시나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몸조리 중이었어요.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눌리며 불청객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와 상간녀였습니다. 황당해서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더 놀랄 것은 그 상간녀는 저의 간호사 시절 후배였어요. 저희 결혼식도 방문한 친구였고요.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직한 뒤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둘이 눈이 맞은 거였고요. 시어머니는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니 먹고 있던 얼음물을 저에게 끼얹으며 독한 말로 저에게 모질게 내뱉었네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년? 안방 주인 왔으니 당장 내주거라. 빈몸으로 결혼했으니 가지고 갈 건 없겠지? 우리 서준이도 새 출발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이혼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히려 반가운 소리였네요. 만세 한번 외쳐도 될까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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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가드릴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이 집 제 명이거든요. 여기 있어도 어머님 나가실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오늘은 친정으로 갈게요. 그리고 소송 시작할 거예요. 그이한테도 전해주세요. 아참, 우리 남편이 널 만날 줄은 몰랐네. 너 내 남편 고자인 것도 아니? 내가 시험관을 왜 13번을 했는데 남편이 말 안 하디? 어머님, 아들 어떡해요? 그래요. 어디 이 상간녀한테 아들 손주 보시고 잘 살아보세요. 오히려 감사하네요. 그리고 당할 수만은 없죠. 전 양동이에 물 한 바가지를 푸고 시어머니와 상간녀한테 뿌렸습니다. 저만 물을 맞을 수 없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소리를 질러댔죠. 어디다 물을 뿌려? 창피할 줄 모르고 뻔뻔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대우해줄 때 작작해, 알겠어? 그리고 너 고자랑 잘 살아봐라. 하고 저희 딸을 데리고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그리고 다음날 소장을 보냈어요. 이혼 소장. 물론 후배 상간녀한테도요. 그리고 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제 명의로 해놓았기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죠. 아주 고소했습니다. 네가 재산을 빼돌려? 그게 무사할 것 같아? 하나 미친 것? 아주 독한 것? 앞에선 내내 하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쳐? 제가 뭘요? 저 이 집에서 이 정도는 누릴만 하지 않나요? 남편 외도에 시어머니 폭언에 이 정도는 제가 당연히 받아야죠. 뭐? 당연해? 그게 어떤 재산인데? 내가 너 같은 걸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집안을 말아먹었네. 저것 때문에. 어머님, 멍청한 아들을 탓해야죠. 여자에 미쳐서 지 재산 털리는 줄도 모르고 저러고 돌아다녔는데 안 그래요? 아니 자기가 저한테 양도해준 것도 많아요. 제가 이럴 줄 몰랐겠죠. 자기 편하게 돌아다니려고 아무 말 없이 해준 거겠죠? 멍청한 아들을 탓하세요. 아셨어요? 의사면 뭐예요? 상식이 없는데. 의사 빼곤 볼 거 있나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가 내 뒤통수를 칠 줄 알았냐? 세금 덜 내게 한다고 도장 찍으라고 할 땐 언제고? 날 이용해? 네가 그러고 무사할 줄 알아? 넌 닥쳐. 할 말도 없으니까 너한테는.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알아? 그래도 고맙다. 덕분에 노후엔 편해졌어. 내 딸이랑 나랑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애비 된 도리라고 생각해. 어차피 크면서 애비 노릇 할 일 없을 테니까. 알겠니? 이 멍청이야. 워낙 건물이 많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제 앞으로 명의 이전해준 것들이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였죠.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밖으로 나돌기 위해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찍어준 도장들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지 그땐 몰랐겠죠. 참 한심한 인간이네요.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도 있기 때문에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제가 승소했고 친권, 양육권 모두 저에게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정자가 기영정자라는 소리에 쇼크를 많이 받았고요. 하자 있는 게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다니. 후배 간호사도 남편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한테 분할해주고 나머지 제 명의로 해놓은 것 빼면 의사 빼곤 볼 게 없는 남자기에 소문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이혼을 하고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왔어요. 그나마 그 끔찍한 곳에서 저희 딸아이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선물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싱글맘으로서 홀로서기에 도전했습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딸을 양육하며 제가 제빵을 배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과점을 조그맣게 오픈했고요. 가게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딸아이는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 사랑 덕분에 해맑게 크고 있는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자기 아들이 대를 잇기 힘들다고 느꼈는지 딱 한 번 제 딸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요. 물론 답장도 하지 않고 바로 차단해 버렸네요. 이제 그 집구석이라면 끔찍하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 정말 후회스러운 결혼이지만 정말 인생 공부를 톡톡히 할 수 있었어요. 살면서 후회를 절대 안 할 순 없겠지만 후회를 만회하는 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젠 제 딸아이의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참 수고했다 나 자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느끼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과거가 있듯 저에게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말하고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공부를 끝마치지 못했어요. 겨우 고등학교만 나와 바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철물점을 운영하였는데 그렇게 괜찮은 벌이는 아니었기에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해야만 했죠. 꼭 대학교를 가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잠시만 미루기로 하였어요. 일단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리하여 졸업을 하자마자 우연한 기회로 백화점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여 가정에 보탬도 되었고 이제서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제 스스로 만족했던 것 같네요. 대학교를 형편상 가지 못해서 항상 아쉬움은 남아 있었지만요. 백화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도 봤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인생 공부가 시작되었던 거죠. 백화점 특성상 VIP 고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저와는 아예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중에 우연히 어렸을 적 아는 동네 오빠와 마주쳤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일 끝나고 밥을 먹게 되었어요. 어머, 오빠, 너무 오랜만이다. 아주머님은 잘 계시지?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연락도 딱 끊고. 오빠네 그렇게 이사 간 뒤로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셨어. 지금 무슨 일해? 우리 어렸을 때 재밌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아, 그러게. 우리 집 그때 사정이 있었어. 너 그거 알지? 우리 집 선산이 엄청 올라서 그거 팔았거든. 그래서 빚도 갚고 그 동네도 완전 뜬 거고. 지금은 조그만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어. 나도 네가 여기서 일할 줄은 몰랐네. 나도 반갑다. 동네 오빠는 저희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가지고 있던 선산이 올라서 팔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은 꽤나 부유하게 살고 있던 거였고요. 동네에서 같이 자란 오빠가 이렇게 멋지게 성공을 했다니 한편으론 기쁜 마음도 있는 반면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었죠.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아, 그렇구나. 너무 잘 됐다. 아주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편안하시니까 너무 다행이다. 그럼 오빠는 뭐 사러 온 거야? 잠깐 뭐 좀 사러 들렸는데 나도 놀랬어. 너를 여기서 만나다니. 그렇게 이사 가고 나서 너 많이 보고 싶었거든. 얘기를 못했던 것도 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 오늘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은 건강히 잘 계시고? 그렇지. 그러게, 오빠네 말없이 이사 가는 바람에 나도 얼마나 놀랬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자. 동네에서 우리가 좀 친하게 지냈어? 앞으로도 쭉 친하게 지내자고. 내가 오빠가 없어서 얼마나 의지했는데. 그래, 자주 보며 지내자. 말 나온 김에 쉬는 날이 언제야? 너 쉬는 날 맞춰서 나도 쉴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만나자. 어렸을 적 너무 의지했던 오빠를 이렇게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니 그래도 조금은 남자로 느껴지고 설레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진 오빠를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다행히도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그날을 계기로 종종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성공한 오빠는 옛날의 동네 오빠가 아니었어요. 이건 너무 비싸다. 우리 딴 거 먹자. 이건 어때? 가격도 괜찮고 적당한 것 같은데. 이거 시킬까? 아니면 오빠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수정아, 괜찮아. 다 시켜도 돼. 오빠 이런 거 사줄 능력 되니까 가격 보지 말고 다 시켜. 진짜 괜찮아. 너한테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깝다니까. 이거 먹고 너 옷도 좀 사줄게. 이제 내 여자친구면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괜찮으니까 다 골라. 알겠지? 사회 초년생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었네요. 그렇게 전 스며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된 오빠는 저에게 뭐든 아낌없었어요. 어렸을 때 서로의 집 형편을 너무 잘 아는지라 저희 집 형편을 말 안 해도 알았고 제가 형편 때문에 대학교를 가지 못하였다는 것도 마음 아파했죠. 그렇게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컸었죠. 아직 저의 존재를 모르는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등등 걱정 반 기대 반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좋아하실까? 어렸을 때는 나름 예뻐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으니까 오빠에 대한 기대도 크실 텐데 혹시 내 존재에 대해서는 말해봤어? 일단 오빠가 먼저 오늘 뛰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무턱대고 찾아가는 것보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엄마도 너 똘똘하다고 어렸을 때 예뻐하셨잖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얼마나 반갑겠어, 안 그래? 그렇게 남자친구 말만 덥석 믿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나아졌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의 집을 와보니 정말 성공했구나라고 느꼈어요. 집은 평창동에 차고에 외제차들도 세 대나 있었죠. 눈으로 보니 주눅이 들었어요. 그렇게 초인종이 눌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인사를 드렸죠. 아주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저 기억하세요? 저 수정이에요. 너무 놀라셨죠? 제가 오빠 여자친구입니다. 엄마, 놀랬지? 나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수정이야. 수정이 알지? 왜? 우리 앞집에 철물점 했던 수정이네 있잖아. 아주머니는 놀라셨는지 말이 없었어요. 아니,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침묵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 수정이 오랜만이구나. 그래, 잘 지냈니? 여기는 어떻게? 아니, 그냥 뭐, 친한 오빠 동생이니 인사하러 온 거니? 아니, 수정이 내가 만나는 친구야. 말했잖아.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다고. 그게 수정이에요. 엄마도 수정이 어렸을 때 똘똘하다고 많이 좋아했잖아요. 맨날 며느리 삼고 싶다고 했으면서, 안 그래? 수정이 부모님도 엄마 되게 보고 싶어 하셨대. 뭐? 결혼? 너 무슨 결혼이 장난이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야. 수정인 반가웠고 인사는 했으니 돌아가거라. 그렇게 어렸을 적 친하게 지냈던 아주머니, 아니 예비 시어머님께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나아진 경제 상황만큼 그에 맞는 며느리를 바라는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님께 어렸을 적 가난한 철문점집 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처음 겪는 상황에 얼떨떨하기도 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미안해, 수정아. 내가 미리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 했나 봐.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아. 다음에 다시 와서 인사드리자. 다음에 와도 변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아주머니는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싫으신가 봐. 이제는 오빠네 집이랑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라는 것 같아. 자신 없다.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그날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집에 가서 펑펑 울었죠. 이 모든 것이 가난해서인가? 내 직업 때문인가? 자책하며 그날은 밤을 꼴딱 새웠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일터로 가야 했어요. 그렇게 출근을 하였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안내를 해드리려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죠. 놀랐니? 인태한테 물어서 찾아왔다. 백화점에서 일한다더니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잠깐 시간 되니? 아, 네. 10분만 있으면 교대 시간이라서요. 저기 안쪽에 가보시면 커피숍 있어요. 가서 계시면 교대하고 갈게요. 그렇게 교대 시간이 되어 저는 서둘러 아주머니를 뵈러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표정이 안 좋은 아주머니였죠. 긴 말하지 않으마. 너 만나서 반갑지만 어렸을 때 봤던 수정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너가 봤다시피 우리 집은 옛날이랑 차원이 달라졌어. 우리 애가 사업을 하니까 나는 전문직 며느리를 원했고, 그리고
너 어렸을 때 공부 잘하지 않았니? 아니 어쩌다가 대학도 안 가고. 아휴, 긴 말할 거 없다. 난 할 얘기 다 했어. 더 이상 이런 일로 너 보고 싶지 않구나. 일어나 마.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심려 끼쳐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괜히 심려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인태 오빠 우연히 만나고 저희 감정만 너무 앞세운 것 같아요. 아주머니 마음은 잘 전달받았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죠. 내가 어렸을 때 알던 아주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쌀쌀 맞으셨어요. 그렇게 완전 거부를 당하고 돌아서는 길, 제 자신을 자책했죠. 공부라도 포기하지 말 걸 이렇게 자책했어요.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나 오빠 못 만날 것 같아. 아주머니한테도 약속 드렸고, 우리 그냥 좋은 추억만 간직하자. 더 이상 만나기 힘들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못 헤어져. 우리 이렇게 만난 게 보통 인연인 줄 알아?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설득할게. 나만 믿고 기다려줘, 어? 그렇게 이별을 고했지만 절대 못 헤어진다는 남자친구, 일도 하지 않고 어머니만 설득해 나갔죠. 그렇게 끈질기게 1년을 설득한 결과 결국 아주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에겐 헬게이트의 문이 오픈되었죠. 일도 그만둬라. 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다니냐? 내 친구들도 이제 네 얼굴 아는 마당에 누가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넌 그런 센스도 없니? 옛날에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알겠니? 아니 넌 어쩌다 그 모양이 됐냐? 어렸을 땐 꽤나 똘똘해서 괜찮더니만 전혀 뭐 하나 나아진 건 없는 거 아니냐? 사람이 살면서 발전을 해야지 나 원참.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네? 그래도 하던 일인데 말미를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만두더라도 갑자기 그만두면 일할 직원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다닐게요. 뭐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그 옛날에 니네 옆집 살던 아줌마 같아? 당장 그만둬. 내일부터는 이 집에서 할 일이 많으니.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일을 그만두게 했어요. 그리고 집안 살림에 전념했어요. 남편이랑은 행복했지만 남편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니 하루 종일 전 어머님과 같은 공간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절 한시라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예, 빨래 널었냐? 빨래 널고 고구마 좀 구워라. 그리고 이따 잔디 관리 좀 하고. 아, 그리고 내 방 이불도 빨고. 넌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냐? 알아서 척척 못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꼭 내 입에서 말을 하게 만들어. 저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이따 서점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럼 하던 일 마저 하고 다녀올게요. 뭐? 서점은 왜 가는데? 아주 팔자 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넌 고상하게 앉아서 책이나 읽겠다는 거야? 어머님은 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백화점을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었던 대학 진학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보는 것이었죠. 물론 백화점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중에 대학교를 가려고 모아놨던 돈으로 말이죠. 제겐 꿈이 있었거든요. 이제 천천히 꿈에 다가가고자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대신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고요. 좋은 결실이 이루어졌을 때 남편에게도 깜짝으로 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힘든 시집살이 속에 틈날 때마다 저의 공부는 시작되었어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꿈을 이룬 내 모습을 생각하며 열심히 했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폭언을 일삼았어요. 저도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상태라 견디기 힘들었고요. 너만 보면 내가 한숨이 나와. 아니 어쩌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다냐? 진짜 인연실기다. 달라붙을 걸 붙어야지. 너 우리 아들 돈 보고 달라붙은 거지? 어디 콩고물 떨어질 거 있나 싶어서 안 봐도 비디오야. 니까짓 게 백화점 안내나 하는 주제에 우리 아들을 꼬셔? 아우 열불나.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우라통이 확 치미네. 나랑 도대체 무슨 왼수를 졌나? 아유. 어머니,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돈 보고 결혼했으면 지금 이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하고 있겠어요? 전 오빠 사람이 좋고 다정해서 결혼한 거예요. 말씀 좀 가려 하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속상해요. 이러면 잘하려던 마음도 싹 사라져요. 아세요? 나중에 내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택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어디 철물점집 딸이 우리 집에 감히? 어머니, 예전엔 저희 집 엄마 아빠랑 그렇게 잘 지내놓고 지금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그 잠깐 어려웠던 시절 가지고 그러는 거냐 너? 그래서 내가 너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착각도 유분수지. 우린 너네 집이랑 레벨이 달라, 알아? 같은 동네 살았다고 똑같이 생각 말아라. 아주 불쾌하게 짝이 없으니까. 어머님은 예전 동네 얘기만 나오면 더 화를 냈어요. 계속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은 저희와 본인들은 다르다는 말이었죠. 정 그렇게 폭언을 한 귀로 흘리며 새벽에는 공부를 하였어요.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 꿈을 이루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의 힘이 아닌 정말 온전히 내 힘으로 하고 싶었죠.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어머님은 가면 갈수록 더했고 남편은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지쳐만 갔습니다. 저도 공부와 고된 살림을 병행하는 게 정말 힘들었죠.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못할 일이라고 되뇌었죠.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아침부터 저녁까진 고된 집안 살림을, 저녁부터 새벽까진 대학교 입학 공부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걸까요? 4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편은 저에게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죠. 어머니와 저의 고부 갈등도 지치고 일도 힘들고 저와의 대화도 줄더니 이제는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차가워지자 시어머니는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에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쟤 무슨 생각하는지 아예 모르겠다 아주. 분명 집안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애가 얼마나 바락바락 대드는지 내가 살맛이 안 난다. 애비 없으면 아주 심의를 산송장 취급하는데 내가 억울해서 살 수 있겠냐? 너만 없으면 돌변하는 것을. 뭐? 엄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말대꾸하고 그러는 거야? 집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래?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어머님한테 말대꾸를 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하루 종일 어머님이 하라는 거 하고 밤이 돼서야 겨우 4시간 생기는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어떻게 어머님 말만 듣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이제 다 지겹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네가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매번 저러시는지도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어머님의 이간질로 남편은 더 저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그 멀어진 틈을 타 어머님은 대놓고 마담 뚜를 불러 남편의 재혼 자리를 알아보곤 했죠.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조차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이제 인태 마음만 완전히 돌리면 된다. 넌 이 집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으니 빈몸으로 온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돼. 이제 알겠니? 넌 유효기간이 5년도 안 되는 애야. 알아서 눈치껏 나가길 바랄것만 기어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인태는 재장가여도 선볼 사람들이 줄을 섰다. 승무원이니 선생님이니 너랑은 비교도 안 되지. 네 수준을 이제 알겠어? 어머니, 진짜 너무하네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가난해서 그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를 봐줄 순 없나요? 봐줄래야 봐줄 수 있겠니? 너를 보면 그 구질구질하게 살던 때가 떠올라. 알아? 그리고 넌 그때나 지금이나 발전도 없이 한심하고 그런 애가 남자 하나 물어서 인생 필려고 하는 게 내가 용납이 안 돼. 너란 애랑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누군 좋아서 이런 삶 사는 줄 알아요? 제가 그동안 그럼 이 시댁에서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외출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산 거는요? 제가 인생 필려고 시집 갔으면 그동안 집에만 있었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저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땐 안 그러셨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애가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러니? 난 너를 우리 집 가정도우미 그 이하로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충격적이었죠. 절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그동안 가사도우미로 생각했다니 너무 가슴에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전 그래도 당신을 정말 잘 모시고 싶었는데 당신에겐 가사도우미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하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더 이상. 제가 노력한다고 한들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말해보세요. 뭐, 당신?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너 빈털터리로 이 집 나가는 거. 더 이상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인태랑 이혼해 줬으면 좋겠다. 넌 그냥 싫어. 널 보면 가난이 다시 전염될 것 같아. 너희 집 철물점도 그대로고 발전도 없이 말이야.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거라. 이 말을 듣고 걸레를 어머니 쪽으로 확 패대기 친 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마음 떠난 남편의 태도 또한 시어머니와 같았지만요. 남편은 또 무슨 일이 난 거냐 하면서 집에 귀가를 했죠. 귀가한 남편을 데리고 거실에서 얘기를 꺼냈어요. 너무 우라통이 치밀어서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이혼 말씀하시는데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도 이제 지친다. 어머니는 나 며느리로 생각 안 해. 지금도 내가 있거나 말거나 오빠 재혼자리 알아보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해? 이제 나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미안하다. 결혼도 내가 다 밀어붙여놓고 책임도 못 지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도 너한테 미안하고 엄마랑 너 사이에서 지치네. 미안해.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게 아닌데 너한텐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그냥 이쯤에서 정리해. 너가 조그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은 내가 보태줄게. 미안해. 이혼하자.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넌 할 거 없을 거야. 자금? 오빠도 내가 오빠 돈 보고 결혼한 것 같아? 나 돈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셋 있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는데 차라리 어머니랑 연을 끊을 순 없어? 얘, 무슨 자금이니? 얘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절대 안 돼. 빈몸으로 나가라.
더는 말할 필요도 없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 결혼 전 저를 끈질기게 설득했던 거와 달리 지금 남편은 스스로 저를 놓았어요. 그리고 이젠 지친다고 하였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폭언, 지켜줄 수 없다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 집에 내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느꼈네요. 내 그럴 줄 알았지. 너한테 질린 게야.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도 말리는 건데 굳이 우리 아들한테 이혼남 딱지를 붙게 만들다니.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하여튼 인태 너무 생각 잘했다. 지금이라도 얼른 나가. 그래서 저는 바로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시모를 무시하고 악착같이 소송에서 제 몫은 챙겨 나왔어요. 그동안의 시모의 폭언, 부당한 대우, 증거물들로 시모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했네요. 그리고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수중에 남은 돈과 준비하고 있던 공부를 해야겠기에 당장 친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별의 아픔을 오로지 공부로 풀었습니다. 그 후 저는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의대였어요. 어려서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제 꿈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대학생이 되었어요. 당장 이혼을 했다는 슬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어 좋았네요.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학교 집 생활을 할 무렵 전 남편에게서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외면했죠. 어차피 돌아가도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6년간의 대학 생활을 끝내고 대학병원의 정식 인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라는 상처로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저는 의사라는 선물을 안겨드렸어요. 혼자서 해냈다는 성취감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턴을 끝내고 저는 산부인과라는 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 후 12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저는 불임 클리닉을 개원했습니다. 나름 업계에서 유명하기도 하였고 난임 여성분들이 예약을 하려면 줄을 설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일에 치여 살았고 제가 왼손으로 읽어낸 기쁨이었죠. 한번 결혼에 실패한 탓에 결혼은 다신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절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기에 항상 겸손했죠. 불임 클리닉에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도 많이 왔고 아이를 너무 원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마음 아픈 환자들이 많았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임신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고요.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까지도 꾸준히 다니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보던 중 저에게 일생일대의 통쾌한 사건이 발생하네요. 에구, 이번엔 착상까지 됐었는데 아무래도 배아가 많이 약했나 봐요. 조금 쉬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마음 잘 추스리세요. 그래도 냉동배아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조금 회복하시고 다음번에 다시 하는 걸로 하죠. 오늘은 들어가세요. 선생님, 저 아이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시댁에서도 아이를 너무 원하고 저도 자꾸 이렇게 실패하니 조급해지네요. 아휴, 환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우리 예쁜 아가 올 날만을 기다려요. 시험관의 끝은 해피엔딩이니까요. 그렇게 5년을 시험관 진행을 했던 환자가 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한 번 더 시험관을 진행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고 환자분은 돌아가셨죠. 그렇게 다음 진료날이 되었고
제가 잠깐 진료에 늦은 날이 있었어요. 사복을 입고 얼른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죠. 12년 만에 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의 오래된 환자의 시어머니로 말이죠. 12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도 여전히 표정에서 표독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전 시모는 저를 보고 놀랐죠. 어머, 아니, 너도 여기 다니니? 아니, 못 배운 게 애도 못 낳아서 어쩌니? 진작에 내쫓길 잘했지. 역시 너는 뭐래도 안 돼. 오늘 채소 옴부트려나? 하필 이런 데 와서 너를 만나다니. 아유, 재수 없어. 네가 불임이었다니.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아줌마, 말 다 했어요, 지금? 유감인데 아줌마 며느리 내 5년째 여기 단골 환자야. 내가 여기 환자로 보여? 웃겨 정말? 뭐? 네 환자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어디서 없는 소리를 짓거려? 우리 애기가 네 환자라고? 그래. 아줌마가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하던 전 며느리 여기 대표 원장이다 이 아줌마야. 어디서 큰 소리를 내? 무식한 건 여전해가지고 아줌마 같은 사람들을 보고 졸부라고 하는 거야. 졸부가 수중에 돈이 생기면 눈이 돈다더니 아줌마가 딱 그 짝이야. 저의 12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줌마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 통쾌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네요.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여기 저 봐주시는 원장님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님이 뭘 좀 오해한 것 같아요. 아니요, 다정씨. 다정씨가 죄송할 건 없죠. 시어머님이 저분이었다니 놀랍네요. 오늘은 시어머니랑 방문하신 건가요? 남편분은 항상 오면 검사실로만 들어가니까 다정씨 남편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다정씨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겠네요. 전 오히려 그 아줌마의 며느리인 저희 환자가 더 신경이 쓰였어요. 애를 낳지 못한다면 얼마나 구박을 받을까 싶었죠. 그리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네요. 그렇게 구박하던 전 며느리의 병원에서 현 며느리가 불임 치료라니 참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죠. 아니 네가 진짜 의사라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아니 니까지 이게 어떻게 의사가 됐어? 어이가 없네 진짜. 무슨 니까지 있게? 저까지 있게라니. 아줌마, 말 가려서 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큰 소리야? 누군 막말 못하는 줄 알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내가 돈 좀 있어 보니까 알겠던데. 돈도 잘 써야 돈이지. 아줌마처럼 있는 티는 다 내고 남 무시하면서 자랑하는 돈은 더러운 돈이더라고. 나 당신 치료하는 거 아니니까 아줌마 재산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교양을 좀 익히세요. 무식해서 말을 섞을 수가 있어야지. 뭐? 이게 말이면 탄 줄 아나? 아주 너 많이 컸다. 거지 같은 것을 걷어서 들었더니만 지 분수를 모르고 설쳐대? 의사면 다야? 아줌마, 마음 좀 곱게 써요. 그러니 손주가 안 생기지. 지금 당신 아들 자식 못 낳는 거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마음 좀 곱게 써, 이 아줌마야. 아니 이게 어디서? 아우 말도 안 돼.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모욕을 줘?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감히 나를 함부로 대? 아줌마, 착각 속에서 그만 나와요. 저기요, 경호팀 불러서 이 아줌마 좀 내쫓으세요. 병원물이 들어오셔서 되겠어요? 전 그러고 진료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후 심장도 떨렸죠. 밖에서 길길이 날뛰는 소리가 들렸지만 직원들로 인해 쫓겨났고요.
통쾌했죠.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나마 저의 잘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환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일단 어제 일을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본인 시어머니한테 얘기는 들었다며 사실인지 물어보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료를 해도 되고 다른 데로 전원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정 씨도 많이 놀랬겠어요. 전 시어머니 맞아요. 저도 놀랍네요. 제가 의사 되기 전 며느리였거든요. 전 4년을 그 집의 노예였어요. 매일 돈 보고 결혼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하여튼 지금은 아예 말도 섞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다정 씨한테는 감정 없어요. 제가 그 집에 도움 한 번 받은 적 없고요. 전 남편이랑은 깔끔히 이혼한 상태고 다정 씨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신경 쓰이겠지만. 아, 그렇군요. 어제 어머니의 무례는 잊어주세요. 저는 선생님한테 남은 치료를 받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불편하시겠죠? 아니요, 전 괜찮아요. 뭐 일이니까. 전 일이랑 감정이랑은 섞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 제가 잘 아는 선생님 병원에 전원시켜 드릴게요. 그 선생님도 나님은 유명하신 분이니 다정 씨도 괜찮으실 거예요. 오히려 한 번씩 전원해도 좋은 케이스들도 많고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큰소리 나게 만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저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다정 씨, 포기하지 않으면 예쁜 아이가 올 테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기다려봐요. 그렇게 그 환자는 아는 선배 의사에게 손을 바꿨습니다. 그 선배분 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네요. 그 환자분은 아무 죄도 없지만 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럴만하다 생각했네요. 그리곤 그 선배에게 더 이상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최고의 인생 공부는 첫 번째 결혼 실패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실패로 인해 이렇게 사회에서 멋지게 성공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만 떠올리면 잘 버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냥 아무것도 나아지는 거 없이 구박만 듣고 살림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힘들어도 시집살이와 공부를 겸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했어요. 전 남편 때문에 결혼이란 환상이 다 깨졌지만 이제 다 잊고 좋은 사람 만나 저도 재혼을 준비해 보려 합니다.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저의 이야기지만 오늘은 이렇게 글로나마 풀어봤네요. 여러분들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믿고 달려가다 보면 좋은 일은 반드시 올 거예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